It comes late. Some say too late, but Joe Biden's decision to greenlight the use of the US Army's tactical missile system, otherwise known as ATACMS, for targeting inside Russia will be welcomed by Ukraine and its European partners. It's a much-needed morale boost after several days of heavy bombardment, much of it aimed at the Ukrainian power grid. The question, of course, is what difference will it make, given the short period of time there is left before the incoming US administration presumably withdraws that support. With us in the studio. 결국 미국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했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지금에서야 승인한 것인데요. 일각에선 너무 늦게 결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ATACMS를 활용하여 러시아 내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유럽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앞으로의 전황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단과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지지하는 의견과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의견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게 되는 것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길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ATACMS 공세에 의해 북한군의 대규모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 역시 과도한 확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ATACMS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마저 끌어들인 러시아가 이제는 역공을 당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다수의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국제사회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 미국이 결국 칼을 빼들고야 말았는데요.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300km 이상의 ATACMS를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의 발언을 남기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ATACMS를 사용하여 타격할 1순위 지역은 북한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쿠르스크 일대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본토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더해 한국의 주적인 북한군이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국의 안보와 국제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미국은 ATACMS를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에 대해 결단코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며 러시아가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일 때마다 ATACMS의 본토 타격을 언급하기만 했을 뿐이며 실제로 타격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는 북한이 존재하는데요. 북한은 1만 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대가로 각종 연료와 군사기술, 식량 등을 받아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파병 규모가 최대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것에 더하여 북한의 추가 파병 의지를 막기 위해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구형 무기만 보유하고 있고 첨단 현대전을 경험하지 못한 북한군에게 있어 ATACMS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각인될 수 있는데요. ATACMS는 사거리와 정확성, 파괴력 측면에서 기존 무기와 차별화된 성능을 자랑하며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방어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ATACMS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의 사거리 250km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가용한 화력 자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는 의미인데요. 영국이 자국의 스톰 섀도우 비축량을 고려해 지원 수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ATACMS의 본토 타격 허용 결정은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여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며 단일 탄두와 집속탄 버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속탄 버전은 900여 개의 소형 자탄을 포함하고 있어 표적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축구장 4개 면적의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북한군의 머리 위에서 ATACMS가 파열하게 되면 김씨 일가가 아끼던 폭풍 군단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에이테킴스의 강력한 화력은 러시아군의 병참선과 탄약고, 군사기지 등 고가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적합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에이테킴스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불러올 수 있는 전술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후방 지역에 위치한 병력 집결지나 보급 물자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방의 전술 지역을 타격하는 전략은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하여 러시아군보다 북한군에게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한국에는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북한이 파병한 폭풍군단은 철저하게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기준으로 훈련이 진행된 특수부대로서 오로지 기습과 타격에만 초점을 맞춘 부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첨단 기술과 장거리 정밀 타격이 주를 이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결이 맞지 않은 성질을 가진 부대이자 적의 타격 수단에 대한 방어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에이테킴스를 상대해본 러시아군에 비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자국 군대에 지급할 무기조차 부족한 러시아가 북한군을 위해 대응 체계를 지원할 리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특수부대는 결코 단시간에 양성할 수 없는 병력들이란 점에서 북한이 받게 될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북한이 모든 국민을 군대에 몰아넣고 비인간적인 훈련을 진행하는 독재 국가라 해도 김씨 일가가 자랑하던 폭풍군단은 아무렇게나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는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통해 북한군을 타격해주면 한국은 직접적인 화력 투사와 무기 지원 없이도 손쉽게 북한군의 전력 손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결단에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푸틴은 에이테킴스의 본토 타격이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전쟁을 의미한다며 경고했고 러시아 상원 하원을 비롯한 각 정치권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발걸음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반응은 에이테킴스가 러시아군에 상당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신형 전차와 자주포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영화 촬영소에서 사용하던 군사 장비까지 전선에 투입할 정도로 열악한 무기 조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국가 체급을 앞세워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일부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도 무기 생산과 보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힘에 겨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에이테킴스를 통해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때보다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으며 러시아 본토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되면 푸틴 정부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며 정부의 전쟁 전략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너지 기반 시설과 물류망이 파괴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주요 수입원으로 이러한 기반 시설의 손실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방공망을 강화하고 서방 국가들을 향한 보복 공격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S-400 방공 시스템을 통해 에이테킴스를 요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며 사이버 공격과 경제적 제재 완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서방 국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개시 10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는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군사력도 국제적인 신뢰와 체면도 잃어버린 시점에서 천조국이라 칭해지는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보복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양국 간의 충돌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저 관망만 할 수는 없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에이테킴스 허용 결정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사전 공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코리아 패싱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중심에 아직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의 북러 협력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동참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재와 연대 구축을 통해 국제안보 체계 내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국제 질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자국의 안보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2일 북한 ICBM 수준 영상입니다. 최근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을 공개하면서 고체 연료 기술의 발전과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고체 연료는 발사 준비가 간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적으며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인데, 특히 지하나 이동식 발사대에서 신속하게 기동하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어 유지 비용이 적고 보관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의 산화제와 연료 자체가 혼합된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 비행 중에도 연료를 지속해서 연소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행 거리를 조정하거나 중간에 연료 소모를 조절하기 어렵고 발사 후 연료 제어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고체 연료 미사일의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점이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이 오랜 시간 북한의 ICBM 기술 원천을 추적한 결과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ICBM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령 공해상에 추락한 북한 발사체를 인양해 분석했더니 북한의 발사체에는 러시아산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팔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발사체 인양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넘게 군사력 증강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으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경제력과 생산 기반 시설이 갖춰졌을 때나 효율적이지, 아직도 1차 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실정에 비춰본다면 로켓 개발은 언감생심,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은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는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미국에 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강력한 ICBM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주방산 강국인데다가 중국마저도 이미 2021년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가졌다며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무려 44년 만에 사거리만 2000km에 달하는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의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 시작된 중국의 ICBM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거듭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술했듯 현재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명중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위치와 궤도를 변칙적으로 설정하는 등 기술적 성취가 있지만 실제로 타겟에 정확히 도달하는 명중률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유도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직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ICBM은 미국이나 한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위협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개발에 융합된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고체 연료와 관련한 풍부한 노하우와 첨단 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명중률과 사거리 측면에서 큰 향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유도 장치와 탄두 재진입 기술을 접목한다면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방공망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훨씬 위협적인 시나리오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큰 우려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이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군과 국방부가 북한의 이런 새로운 무기 도발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북한 고체 연료 ICBM 발사에 맞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 전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 시작, 최근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함대지 탄도 유도탄과 합동화력함으로 대표되는 킬체인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승인한 함대지 탄도유도탄 사업은 2024년부터 2036년까지 6,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투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축함에 해성2 함대지 미사일, 호위함에 해룡 함대지 미사일이 있으나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번 함대지 탄도탄은 순항 미사일보다 몇 배 빨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 타격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도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개념 설계를 담당하는데, 여기서 합동화력함의 작전 개념과 크기, 성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화력함은 비교적 북한 특작부대나 방사포 등에 안전하고 배 한 척에 많은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어 배 한 척으로 수십 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대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합동화력함은 이미 미국이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개념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합동화력함이 미사일 탑재에 집중하다 보니 방어 장비가 부족해 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설계 중인 합동화력함은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방어 장비를 갖추지 않았던 과거 계획과 달리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경어뢰를 갖춰 생존 능력이 확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북한의 공격 기술도 발달되어 합동화력함에 대한 위협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 전술핵 잠수정 해일과 같은 수중 전술핵 무기의 공격에 합동화력함의 방어력은 매우 취약합니다. 물론 북한의 느린 무인 잠수정으로 최신 엔진을 탑재한 전투함을 공격할 순 없겠지만 여전히 합동화력함의 생존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합동화력함의 개량형 근접방어무기 체계와 유무인 항공기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할 텐데요. 대공방어 시스템 이지스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이지스의 운영엔 값비싼 도입 비용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인형 음파 탐지기나 선체 고정형 음파 탐지기의 경우 장착을 위해서는 선체도 특수하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합동화력함에 장착한다면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현재 개발 중인 단거리 시위즈를 도입한다면 자체적인 수색, 추적, 공격이 가능한 완전 자동형 무기 체계로 장착 비용과 선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위즈에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복합 시위즈를 합동화력함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동화력함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80발 탑재 8,000에서 1만 톤급 합동화력함 3척 대신 30에서 40발 탑재 4,000에서 5,000 톤급의 중형 합동화력함 6척을 획득한다면 적이 추적해야 할 배의 숫자가 늘어나기에 생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ICBM에 대응할 두 번째 방법으로 함대지 탄도 유도탄을 들 수 있습니다. 함대지 탄도 유도탄은 구축함 등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고체 연료 미사일의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보다 빠르게 이동하므로 대응 시간이 단축됩니다. 함대지 탄도 유도탄은 합동화력함뿐만 아니라 3척의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6척의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텐데요. 이들 전투함의 설계를 변경해 배수량을 500톤 정도 키우면 지금보다 6에서 8발 정도 미사일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조 비용은 늘겠지만 합동화력함에 비싼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함대의 생존 능력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명중률이나 유도 기술은 여전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결합될 경우 북한의 ICBM이 실질적 위협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킬체인 전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함대지 탄도 유도탄과 합동화력함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30일 이지스 3번함 건조 영상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KDX-3 배치2 사업을 통해 전력화하는 신형 이지스 구축함으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대잠전 체계가 강화된 최신형 함정입니다. 전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대비 길이 4m, 배수량 600톤이 늘어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길이 170m, 경하 배수량 8,200톤급 규모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의 첨단 기능을 갖춰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대응 능력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 거리는 무려 3배 이상 향상시키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총 3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 척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2028년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초도함인 정조대왕함은 2024년 11월에 해군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해군의 전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3번함의 건조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이제 곧 전 세계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전력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 중 마지막 한 척의 건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주요 성능 특징으로는 먼저 기동성 측면에서 가스터빈 엔진 내기와 1.7MV급 연료 절감형 보조 추진체계 2기를 탑재하여 최대 30노트, 시속 55km 수준의 최고 속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빠른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지속 시간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강점을 제공합니다. 상당수의 군함이 연료 문제로 인해 장시간 작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른 기동성과 더불어 운용의 효율성까지 갖췄다는 점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해상에서 적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또한 이지스 전투체계는 최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K2를 장착하여 기존의 이지스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탐지 추적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첨단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공중과 해상에서 다수의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동시에 추적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며, 여기에 더해 SM-3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제압하는 데도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을 위협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하여 고주파와 저주파를 함께 사용해 수중 탐지 범위를 확장시켰고, 적 잠수함의 은밀한 접근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의 강화는 해상 작전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우위를 공고히 하며 해양 안보 환경에서의 위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의 탐지망을 피하며 은밀히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스텔스 설계와 정보 수집 및 정찰 연합 작전에서의 지휘 통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착수한 3번함의 건조는 단순히 이지스함의 성능 이외에도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군은 세 척의 함정이 임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전력을 구성합니다. 한 척의 함정이 작전에 투입되면 그동안 나머지 2척의 함정은 임무 대기와 유지 보수를 진행하며 세 척의 함정이 로테이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해군 전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의 이지스 작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조대왕급 구축함도 신속하게 세 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조대왕함이 실전 배치를 완료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후속 함정이 없으면 임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2024년에 2번함과 3번함이 연속으로 건조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 한국 해군에는 매우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건조에 착수한 3번함의 전력화가 이루어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3번함까지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은 비로소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완벽한 전력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과의 합동 대응 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향후 현대전의 양상은 육해공의 유기적인 협력은 기본이며 유무인 복합 체계와 각종 감시 자산을 통한 최첨단 전쟁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 속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아군의 공군 전력이 임무를 수행할 때 이를 위협하는 적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며 공군의 공중 전력과
합동 대응 작전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이전까지 주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던 해상 전투 방식이 다층 방어와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는 동맹국들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에도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도 한반도 일대 해상 패권을 놓고 다수의 국가가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 잠수함 건조에 착수하는 등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해군은 지금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핵심으로 놓고 다양한 나라와 연합을 구축하며 해상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강력한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구축하고 다국적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은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거듭되는 동북아 해상 패권 다툼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선 미사일 방어 공조 강화가 동맹국 간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지스 구축함은 이를 실행하는 전력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만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적성국들의 해양 침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자 다양한 적성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해상 전력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함 전력 강화는 단순히 국내 방어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국제 해양 안보 상황이 복잡해진 가운데 해양 자원의 보호 국제 해상 항로의 안전 보장 등 해상에서의 국제적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한 전력을 통해 국제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통해 갖게 될 6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더해 한국은 KDDX로 명명되는 차기 구축함을 무려 6척이나 건조할 예정입니다. KDDX는 선체, 전투체계, 레이더,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KDDX까지 모두 건조가 완료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수의 이지스 구축함을 앞세워 기동함대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진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자랑인 제7기동전단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는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고 기술적 성과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방산 수출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방산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와 방산 역량 증대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필두로 강력한 해군 전력을 더욱 확충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